이번 시간에 알아볼 오늘의 주요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이번 시간의 주요 키워드는 체액으로 몸에 필요한 여러 가지 종류의 이온들이 녹아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은 소변의 농축 기전과 호르몬 조절, 체액의 구성과 산염기 평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로는 소변의 농축 기전과 호르몬 조절, 체액의 구성과 산염기 평형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소변의 농축 기전과 호르몬 조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콩팥에서는 체액의 농도가 증가하느냐 또는 체액의 농도가 감소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여과액으로부터 물의 재흡수가 더 많이 또는 더 적게 이렇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액의 농도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작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류기전의 원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전에 여러분들 그림 보셨죠? 저농도에서 고농도의 수질을 거치면서 수분이 재흡수되고 반대로 오름가지를 통해서 이온이 이렇게 재흡수되는 그런 과정을 반류기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리에서 여과된 수분의 80% 이상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농축이 되는 거예요. 농축이 돼서 수분의 대부분이 재흡수되는 그런 기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설명했던 것을 좀 더 자연스럽게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 놓은 거죠. 300ml 오스몰의 그 여과액이 거칠에서 수질로 이렇게 진행하는 동안에 수분이 재흡수되고 그리고 오름가지로 진행을 하는 동안에 Na 플러스 Cl 마이너스가 재흡수되는 이제 이런 과정인 거죠. 이런 과정을 반류기전이다라고 얘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수분의 오줌의 양을 조절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듯이 여러분들 체액량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절하는 것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호르몬이에요. 호르몬의 기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변의 양을 조절하는 조절 호르몬이 세 가지 기전이 있습니다. 하나는 레닌, 엔지오텐신, 알도스테론 기전, 또 하나는 항이뇨 호르몬 기전, 그리고 심박 나트륨 이뇨 호르몬 기전이 있습니다. 레닌, 엔지오텐신, 알도스테론은 어떤 기작이냐 그러면 세 가지 종류의 호르몬이 여기에 작용을 합니다. 일단 혈압이 내려가면 아까 말씀드렸죠. 토리 곁장치에 토리 곁 복합체가 있습니다. 토리 곁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에서 레닌이 분비가 돼요. 그 분비된 레닌은 간에서 생성된 혈장 단백질인 엔지오텐신호겐을 엔지오텐신 1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혈압이 내려갔을 때 제일 처음에 작용하는 호르몬이 바로 레닌이고요. 이 레닌은 엔지오텐신호겐을 엔지오텐신 1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엔지오텐신 1은 엔지오텐신 전환 효소에 의해서 AC라고 얘기를 하죠. 엔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엔지오텐신 전환 효소에 의해서 빠르게 엔지오텐신 2라고 불리는 작은 펩타이드로 전환이 됩니다. 이렇게 전환된 엔지오텐신 2는 민무늬 근육을 수축해서 혈압을 올리는 역할을 해요. 혈압을 올리는 중요한 메커니즘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혈관의 직경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경이 줄어지면 혈압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민무늬 근육을 수축해서 혈압을 부수적으로 올려주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또한 부신 겉질에 영향을 줘서 알도스테론을 분비하도록 합니다. 알도스테론을 분비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 알도스테론은 콩팥에서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오줌량이 적어진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혈액량과 혈압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알도스테론은 결론적으로 먼쪽 껍질세관과 집합세관에서의 Na 플러스 재흡수, 그 다음에 수분의 재흡수를 촉진하게 되는 그런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선생님이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평균 동맥 압력이 떨어지면 혈압이 떨어진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를 했던 것처럼 토리 여과율이 떨어지니까 원쪽 세관에서 Na 플러스 Cl 마이너스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친밀 반점에서 Na 플러스 농도가 낮아진다라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어디로 보내냐 그러면 들세동맥의 토리 결세포에 알려줍니다. Na 플러스 농도가 낮다라는 얘기는 혈압이 떨어졌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정보를 받은 토리 결세포는 결국 레닌을 방출하게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물론 이것 말고도 들세동맥이 떨어지거나 또는 압력 수용기 반사가 떨어지면 교감신경 흥분에 의해서 레닌을 방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신 내용은 바로 이 부분인 거죠. 평균 동맥 압력이 떨어지면 토리 결세포에서 레닌을 방출하게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방출된 레닌은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엔지오텐신 2까지 전환을 시키고요. 엔지오텐신 2는 이런 기능을 합니다. 제일 처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혈관 수축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혈관이 수축하면 평균 동맥압이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부신 겉질에 알도스테론을 분비를 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알도스테론은 콩팥에서 나트륨 제흡수, 수분 제흡수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나트륨 제흡수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삼투압이 증가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결국 혈장량을 증가시킨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수분 제흡수가 또 나트륨 제흡수가 같이 일어나서 혈장량을 증가시키고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는 평균 동맥압을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뇌하수체 후엽에서는 ADH 분비합니다. 그러니까 항이뇨 호르몬인 거죠. 항이뇨 호르몬은 아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먼쪽 곱슬세관과 집합관에서의 수분 제흡수를 증가시킨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수분 제흡수를 증가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또 참고로 여러분들이 왜 물을 마십니까? 갈증이 생겨서 이제 물을 마시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체액에 양이 부족해져서, 즉 다시 말해서 혈압이 떨어져서 이렇게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걸 누가 작용하냐 그러면 시상하부에서 작용을 해요. 시상하부에서 갈증 중추를 자극하면 여러분들이 목이 마르다라고 느끼게 되고 여러분들이 물을 마시게 되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평균 동맥압을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다시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정상 혈압에서 어떤 원인인지는 모르지만 혈압이 떨어집니다. 또는 혈액량이 감소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토리겟 복합체에서 뭐가 분비된다? 레닌이 분비된다. 분비된 레닌은 다시 말해서 엔지오텐신을 엔지오텐신 1으로 전환을 시키겠죠. 그러면 ACE 효소는 엔지오텐신 1을 엔지오텐신 2로 전환합니다. 이거는 허파에서 만들어져요. 허파에서 만들어지고 아까 엔지오텐신 5개는 어디서 만들어졌냐 그러면 간에서 만들어져요. 간에서 만들어진 엔지오텐신 5개를 레닌이 엔지오텐신 1으로 전환시키고 엔지오텐신 1을 허파에서 만들어진 전환 요소가 엔지오텐신 2로 전환을 하면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민무늬 근육의 수축 그리고 알도스테론 분비를 자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도스테론 분비는 결국 콩팥에서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서 다시 정상 혈액량으로 만들고 또 결과적으로 혈압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전을 레닌, 엔지오텐신, 알도스테론 기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보시죠. 레닌, 엔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 또는 기전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호르몬입니다. 아까 잠깐 앞에서 그림 보셨잖아요. 여기에서 항이뇨 호르몬의 작용 보셨잖아요. 이거와 같은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먼쪽 곱슬세관과 집합세관에서 먼쪽입니다. 먼쪽 그리고 집합세관에서 재흡수되는 물의 양을 조절하는데 ADH가 분비가 되면 수분 재흡수가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많아집니다. 그래서 더 많은 물이 어떻게 된다? 재흡수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항이뇨 호르몬의 증가는 결국 농축된 적은 양의 소변을 만드는데 1% 미만의 오줌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박 나트륨 이뇨 호르몬의 작용이 있습니다. 심박 나트륨 이뇨 호르몬은 심장에서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오른 심방으로 들어오는 혈액량이 많아지면, 즉 다시 말해서 혈압이 정상보다 높아지게 되면 오른 심방 주변의 심장 근육세포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겠잖아요. 늘어나는 것을 인지하고 심박 나트륨 이뇨 호르몬을 분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심박 나트륨 이뇨 호르몬은 알도스테론과 반대작용을 해요. 그래서 혈액량이 너무 많으니까 오줌으로 많이 걸러내라. 여과액을 증가시켜서 오줌을 많이 생성하라. 이렇게 해서 혈압을 떨어뜨리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네요. ANP는 펩타이드라는 의미거든요. 이 단백질 호르몬이니까 ANP 또는 ANH 같은 얘기입니다. ANP가 또는 ANH가 증가가 되면 콩팥에서 나트륨 분비를 많이 하게 하고 콩팥에서 레닌 분비를 적게 하게 되면 알도스테론이 적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나트륨 제흡수가 떨어져서 나트륨 분비가 많아지고, 다시 말해서 이거는 수분의 제거가 많이 된다는 얘기, 제흡수가 떨어진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이게 이제 소변의 양이 많아진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혈액의 양을 줄여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모인 소변들은 방광에서 요도를 통해서 이제 몸 바깥쪽으로 나가게 되는데, 어떻게 배출이 되느냐, 어떻게 조절이 되느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광은 주변에 이제 민무늬 근육으로 이루어진 아주 얇은 주머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은 특수한 이행상피로 되어 있어서 방광에 소변이 차게 되면 형태가 변하는 그런 세포로, 표피세포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그 부분인데요. 소변이 150ml에서 300ml 정도 차게 되면 여러분들은 우리는 뇨의를 느끼게 되고 오줌을 배출하게 되는데, 그럴 때 부교감신경이 작용을 합니다. 부교감신경이 흥분하면 방광을 수축하고 소변이 배출되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이때 이제 교감신경은 크게 작용하지 않고요. 주로 이제 혈관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고, 오줌을 배출하는 부분은 자율신경인 부교감신경이 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조를 잠깐 살펴보죠.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방광벽에 주로 이제 민무늬 근육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요관을 통해서 방광으로 내려오는 오줌이 이렇게 나오는 구멍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요도로 이어지는 곳이죠. 요도로 오줌이 이렇게 나올 텐데, 여기 이 오줌이 바깥쪽으로 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안쪽에 속요도 조임근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깥쪽에 바깥요도 조임근이 있습니다. 두 개의 조임근에 의해서 방광을 조여주고 있는 거죠. 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줌이 여기에 이렇게 이제 차게 되면 대개 이제 뭐 150에서 300ml 정도 차게 되면 뇨의를 느끼게 되죠. 그 뇨의는 바로 이 방광벽이 늘어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늘어나게 되는 것을 이 골반신경이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대뇌로 이렇게 보내게 되는 거죠. 이 뇨의를 느끼게 되면 부교감신경을 통해서, 내림신경인 부교감신경을 통해서 방광벽을 이렇게 수축하게 되는데, 그 수축할 때 속요도 조임근과 바깥요도 조임근도 같이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줌이 이렇게 배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오줌을 누고 싶어도 누울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일 때는 어떻게 조절하느냐라는 얘기인 거죠. 그럴 때는 대뇌 겉질에서 여러분들이 수의적으로 이걸 조절할 수가 있어요. 몸 운동신경을 통해서 속 요도 조임근은 안 되고 바깥 요도 조임근을 조여주게 되는 거예요. 여기를 조여주게 되면 오줌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의지적으로, 수의적으로 여러분들이 오줌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뇌 중추에 의해서 배뇨 반사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체액의 구성과 산, 염기, 평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 속에는 몸무게의 약 한 60%에서 70% 정도 되는 물이 채워져 있고요. 여기에는 몸에 필요한 여러 가지 종류의 이온들이 녹아있다. 그래서 이를 체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체액이 존재하는 곳이 크게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어요. 하나는 세포 속에, 바로 거의 모든 세포 안에는 이렇게 액체가 채워져 있죠.
이런 액체를 세포 소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바깥쪽에 존재하는 모든 액체를 전부 세포 바깥액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세포 소객 구획은 여러분들 물의 체액의 3분의 2가, 그리고 바깥액은 3분의 1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체액이 구획이 나눠져 있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런 물의 이동들을, 그러니까 세포 외액과 내액 사이에, 세포 내액 사이에 물의 이동을 통해서 혈압도 조절하고 또 여러 가지 물질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바로 혈장-삼투압이 또 그 중에 하나인 거죠. 바로 혈장-삼투압. 여러분들 혈액은 세포 외액이에요, 내액이에요? 네, 혈액은 세포 바깥쪽에 있는 혈액의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액인 거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웠던 비뇨기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외액과 내액의 사이에 물질의 이동이, 물을 포함한 여러 가지 물질이 이동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쭉 설명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체액량을 조절한다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오줌의 양을, 물을 배설을 통해서 오줌의 양을 조절을 해서 여러분들의 체액량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체액들이 세포 내와 세포 바깥쪽의 체액들이 이렇게 전환을 하면서 이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용질에 의해서 체액량이 조절이 되기도 하고 또 이온들의 농도가 조절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먼저 체액량의 조절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혈장-삼투압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수분이 부족하면 또는 체액이 부족하면 오줌의 양을 줄여서 재흡수를 촉진하고 수분량이 많으면 오줌의 양을 늘려서 체액을 이렇게 줄이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세포 바깥액의 이온의 물 함량이나 농도가 정상 범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물질의 이동을 제대로 조절할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인 거죠. 그래서 Na+ 재흡수가 어떻게 될 건지, 또 혈압이 증가하게 되면 Na+ 재흡수를 얼마만큼 낮출 건지, 혈압이 낮으면 Na+ 재흡수를 올려서 혈압을 정상 수치로 할 건지가 결정이 되는 거죠. 이거는 앞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 안 한 부분 중에 하나가 K의 분비인데요. Na+ 농도와 K의 농도는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상호작용을 할 때 Na+가 나가거나 들어올 때 K+가 들어오거나 나가는 이제 그런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혈장의 K+ 농도는 혈액의 pH에 따라서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되는데, 혈액의 pH가 낮아지게 되면 K+가 분비가 안 되고, 반대로 pH가 올라가면 K+가 잘 분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얘기하냐 그러면, 혈액의 pH는 H+ 이온의 농도에 의해서 변화가 되는 거죠. H+ 농도. 그럼 이 H+는 어디에서 오느냐라는 얘기인데, 모두에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혈액으로 CO2가 얼마만큼 많아지느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CO2가 많아지면 혈액 속에 혈장인 H2하고 결합을 해서 H2CO3가 만들어지고, 이것은 다시 H+와 HCO3-로 이렇게 이온화가 됩니다. 이 H+의 농도가 증가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CO2 농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H+의 농도가 증가하는 얘기인데, 보통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 H+를 버퍼 완충 작용을 통해서 pH를 유지를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정상 범위보다 더 높아지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게 되면 pH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을 산성화가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것을 혈액의 산증이라고 합니다. 엑시도시스, 산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pH가 정상 pH보다 올라가게 되면 알칼리의
이 화가 되는 거죠. 이것을 알칼리증이라고 합니다. 이때 K 플러스 분비가 달라지게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저 뒤에서 잠깐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 Na 플러스가 능동적으로 재흡수될 때 K 플러스가 바깥쪽으로 나갑니다. 나가는데 이때 혈액의 pH가 산성화가 되면 H 플러스의 농도가 많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H 플러스가 K 플러스 대신에 H 플러스가 나가게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한 것처럼 혈중의 pH가 산성인 경우 K 플러스 분비는 적어지게 되고 대신에 H 플러스 분비가 증가돼서 혈액을 낮추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콩팥에서 일어난다는 얘기인 겁니다. 오늘 뒤에 가서 선생님이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증인 경우에 K 플러스가 분비가 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 그러면 K 플러스 농도가 증가가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K 플러스의 농도가 증가가 되는 것을 고칼륨 혈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H 플러스 농도가 올라가서 산증을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H 플러스를 분비를 해야 되니까 H 플러스를 분비를 해야 되니까 K 플러스가 분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혈액 내에 K 플러스 농도가 증가해서 생기는 그런 증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산염기 평형 조절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총체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액의 pH는 가장 기본적으로 혈액 완충계가 있습니다. 완충계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해야 될 콩팥에 의해서 그리고 호흡계통에 의해서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일반적으로 호흡계통은 CO2가 아까 얘기를 했던 것처럼 H2, CO3, H 플러스, H, CO3 마이너스로 이렇게 되는데 이게 혈액 이동할 때 이런 형태로 이동을 했다가 호흡계로 와서는 이렇게 방향이 이쪽 방향으로 가서 이 CO2가 호흡계통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CO2를 얼마나 잘 제거하느냐에 따라서 pH를 유발하는 H 플러스 이온이 제거되는 현상이 되는 거죠. 콩팥에서는 콩팥에서는 이제 다른 형태로 제거가 되는 겁니다. 콩팥에서는 HCO3-를 재흡수를 하게 되면 H 플러스 분비가 촉진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HCO3- 중탄산 이온의 흡수가 떨어지게 되면 H 플러스의 농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증일 경우는 반대. 알칼리증에서는 H 플러스가 다시 HCO3- 재흡수를 낮추고 H 플러스 농도를 올려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보상작용이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호흡성 산증은 몸 안에 남아있는 H 플러스 농도가 호흡량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데 호흡이 제대로 안 되면 조금 전에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CO2가 제거가 안 되니까 결국은 혈액 내에 H 플러스 농도가 올라가서 산성화가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대사성 산증은 뭐냐 그러면 대사의 결과 생성되는 H 플러스가 많아져서 혈액의 pH가 낮아지게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호흡성 산증의 경우는 콩팥에서 그 다음에 대사성 산증의 경우는 허파와 콩팥에서 이 보상작용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를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인 거예요. 호흡성 산증이 되면 혈액의 pH가 7.35보다 낮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혈액의 pH가 정상보다 낮아지게 된다는 얘기인데 호흡이 안 되니까 결국은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콩팥에서 일어나야 되겠죠. 콩팥에서 HCO3-의 흡수율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HCO3-를 올리게 되면 중탄산 이온의 흡수가 올라가게 되면 H 플러스의 분비가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분비가 많아진다는 얘기니까 이 H 플러스의 분비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혈액의 H 플러스가 낮아져서 혈액의 pH를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보상작용이 이제 콩팥에서 이렇게 일어난다는 얘기인 거고 대사성 산증인 경우는 이러한 진행이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호흡과 콩팥에서 일어납니다. 호흡에서는 어떻게 일어나요? 호흡계에서는 허파에서는 CO2 배출이 증가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CO2 배출이 증가한다라는 얘기인 거고, 콩팥에서는 방금 얘기를 했던 것처럼 HCO3-의 재흡수가 증가돼서 H+를 분비를 많이 하게 해서 산증을 정상으로 올려주는 역할을 하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알칼리증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얘기인데, 알칼리증은 방금 얘기한 거하고 이제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칼리증에서는. 그래서 7.45가 낮다라는 얘기는 과호흡을 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CO2가 너무 과도하게 나갔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콩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HCO3의 재흡수를 낮춰야 되겠죠. 그래서 H+의 분비가 일어나지 않고 대신에 K+가 분비되도록 하게 하는 그런 보상작용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사성 알칼리증은 호흡계에서 그리고 콩팥에서 선생님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은 하나가 빠졌네요. 호흡에서 그리고 콩팥에서 그 작용이 일어나야 되고, 호흡성은 콩팥에서만 보상작용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들었습니다. 콩팥에서 일어나는 배설 노폐물의 제거 기작, 이것이 결국은 오줌의 생성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지, 그리고 오줌 배설 동안에 혈액의 pH에 따른 이온의 배설은 어떤 작용으로 통해서 제거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호흡성 산증이나 대사성 산증, 호흡성 알칼리증이나 대사성 알칼리증에서 그 보상 작용이 허파에서는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콩팥에서는 어떤 작용으로 보상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시고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제를 잘 읽고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풀이해보세요. 이번 시간은 소변의 농축 기전과 호르몬 조절, 체액의 구성과 산염기 평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